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이게 언제 그랬던 때가 있었나요? 아니, 사실은 이게 서울도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1988년 올림픽 있을 때는 네. 강남 집값은 1년에 100%씩 됐어요.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제1기 신도시, 예, 주택 200만 원 건설, 노태우 정권 때. 그거 하면서 분당에서 어마어마하게 건설 물량을 하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값은 90년부터 96년까지 그냥 공두박질 쳐요. 그때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리고 만난 게 97년 IMF예요. IMF 때 가격이 올랐겠냐고요. 강남도 그때 엄청나게 떨어졌고, 다만 이제 98년부터 약간 좀 상황이 좀 달라서 그때부터 약간 가격이 올라요.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가격이 올랐고, 2008년 위기가 딱 터졌을 때 강남 아파트 가격 한 6개월 안에 30%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기준금리 5%에서 2%로 낮추니까 다시 원상 회복이 됐고요. 근데 2010년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기관들 지방 이전에다가 더하기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세곡동, 내곡동 쪽에 공공에서 관여한 아파트 진 다음에 가격이 2013년까지 또 한 20-30% 빠져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큰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봤을 때도 뭐 도곡 렉설 이런 데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의 사이클이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강남 아파트 불패, 강남 아파트가 대세 상승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언급은 해주셨지만 서울과 지역의 그래프는 완전히 다르다. 네.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역시의 가격 흐름과 또 서울과도 또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유럽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큰 나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게 부산 아파트 가격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서울 아파트에서 어떤 상황이 좋은 게 일어나서 뭐 부산 아파트의 사람들의 심리를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이건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사실은. 네. 따라서 우리가 광역시별로 그 마켓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나타나는 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한 30%가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13년까지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굉장히 떨어지지만은 당시에 나머지 광역시들은 그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방 광역시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와, 이렇게 정말 추이를 아예 지역으로 나눠서 보니까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저 폭 차이가 그죠?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도 이제 2020년 오른쪽을 제외시킨다 보면 전혀 네. 다른 움직임이에요, 사실. 2020년 전만 해도 다른 것이고. 그러네요. 꼬리를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정말 각계전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시점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국을 강타하는 단일의 요소가 아니고 지역별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때부터 다 같이 상승하고 2021년 연말에 꺾이기 시작하고 올 초에 다 같이 하락을 멈췄다. 유동성이에요. 저게 이제 금융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거. 기준금리 0.5%. 예, 그 영향이고 나머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딱 그 시점을 찍어주시니까 확연하게 그게 느껴지네요. 2020년 이후에는 패턴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그 요인으로 맞습니다. 이게 물결이 출렁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고금리에 지금은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금리 때문에 가격이 다 같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3분기부터 가격이 떨어질 때가 금리가 갑자기 높아진 거죠. 네, 그렇죠. 그때가 고금리가 됐고, 네. 그러니까 올해 저는 올 초를 기술적 반등으로 보거든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다른 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고 시장금리라는 건 국고채 금리예요. 네. 국고채 금리, 특히 10년물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기준금리가 재작년부터 쭉 올라가다가 작년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국고채 금리는 보통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커요. 올 초에 기술적 반등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그러면 교수님, 일반인들도 어떤 시장 흐름을 내가 조금 읽어보고 싶다,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그 트렌드를 봐야죠. 그런데 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요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국고채 금리의 트렌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네이버 경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사이트 가시지도 마시고 특히 10년물이나 5년물을 보시면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가니까 작년 10월 달에 레고 사태 이러면서 4.8까지, 4.6까지 갔나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 초에 3.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기술적으로 또 내려간 건데 국고채 금리의 흐름하고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고채 금리의 흐름이 주택담보대출 이자하고 100%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담대금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주담대만 알잖아요. 그죠? 네. 주담대의 흐름이라는 건 국고채 5년물하고 연동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이가 소비 패턴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또 아파트에도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모든 지역들이 거의 다 꺾인 다음에 올 초에 이제 다 같이 멈추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광역시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슈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어마어마하게 입주 물량이 많았고요. 내년하고 후년에도 약간 좀 존재를 해서 그런 지역은 물량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다만 이제 입주 물량이 확실하게 없는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하고 세종이에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경제가 대단한 게 없고 사실 공공 영역에만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언제까지 해소될 것인가.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 물량이 적정하게 나와요.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지역 경제가 괜찮을 것인가. 사실은 지방의 지역 경제라는 게 서울만큼 경제 모멘텀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지역 경제가 한번 흔들리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울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부울경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때 거기 한 20-30% 떨어졌어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 지방은 타격 받는 게 너무나 매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사실 지금은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은 어떤 특정한 계기로 가격이 또 극적으로 좀 갈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건 좀 힘든데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질문에서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제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차별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 201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 서울하고 인천은 따로 가요.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과 경기는 굉장히 평평해요. 네. 상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 안에서도 마켓이 사실 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서울을 포함한 신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의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가격이 이렇게 분화된다는 것들은 선행적으로 알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의 가격은 그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바뀌어요.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네.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경제학에서의 가장 큰 가정 중에 하나예요. 중심지부터 멀어질수록 가격은 떨어진다. 토지 가격은. 아마 이 업무지구 접근성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이 시장들이 아마 세분화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뭐 주택 가격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환경이라든가 뭐 그 지역의 분위기 아니면 뭐 학군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봤을 때는 이 업무지구의 접근성의 힘이 점점 더 세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도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학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 수가 1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5, 6년 전부터 그게 5만 명으로 줄어요. 예, 지금도 한 4만 명대인데 그러면은 10만 명의 수요하고 4, 5만 명의 수요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학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과거만큼 세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군 수요는 기본적으로 전세 수요지 이게 매매 수요가 아니에요. 학군 같은 경우에 뭐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에 1차하고 2차로 나누는데 2차의 경우에는 학군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안국역에 있는 친구도 지하철 타가지고 3호선으로 한 25분 있다가 현대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는 애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과거와 같이 강력한 수요를 차지한다?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지금 많은 것 상황, 강국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트렌드를 보면은 그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 강력해요. 내가 처한 상황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지나가고 알아. 아, 그때였구나. 이런 식으로 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와 있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걸 좀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수요가 즉각적으로 표현된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하락을 굉장히 심하게 한 다음에 벗어나는 거는 무조건 거래량이 얼마큼 느느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올 초에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을 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 거래량을 보실 때도 월별로 보지 마세요. 제발 분기별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은 월별로 했을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그걸로 시장을 읽기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네. 그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분기하고 2분기에 거래량이 계속 오르고 3분기까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또 달라요. 마켓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계속 정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체가 되고 이제 마켓이 약간 좀 괜찮아지는 시점은 분기별 거래량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사인이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파악해도 수요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예. 그 선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희 부동산 트렌드 2024 책에서도 시장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모든 시장 흐름 완벽하게 이해하기라는 쉽지가 않겠지만 분기별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눈을 기르고 싶은 분들께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 얘기부터 조금 하면은 네.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네. 제가 공부한 것들이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GIS라고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매핑하는 거. 이거를 개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우선 무조건 거대 대단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주변에 있는 3,000세대 이상 단지를 보시고 그 중에서도 25평이나 33평 단일 평형대의 분기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기별로 최소, 평균, 최대값을 본인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서울시 전반적인 트렌드 안에서의 거래량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매매 가격, 그다음에 전세 가격별로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이거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도 봐야 되고 거대한 반도체 마켓 트렌드까지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주택 하나는 삼성전자보다 몇십 배 비싸요. 몇십 배 비싼 재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될 수밖에 예, 없고요.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출발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분석의 전문가가 되셨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오신 건지도 궁금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엔지니어로 한 3, 4년 일을 했어요. 하고 유학 간 다음에 네. 이거 엔지니어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다 이해하실 텐데 거의 과로사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버드에 지원을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이니까 데이터 모델링으로 부동산 마켓을 분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운 좋게 뽑힌 거예요. 부동산 공부만 했죠. 재미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이 부동산 마켓으로 들어오시게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사실은 정보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어떤 또 확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두 가지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직관의 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관의 힘. 다만 그 직관이라는 게 뭐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경험하고 지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건데 데이터에 대한 공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좀 책들을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상가 분양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알려면은 사실은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온라인 플랫폼들하고 오프라인 플랫폼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는지, 그들의 BM은 뭐 어떻게 되는지, 시장의 상황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상가 투자를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덥석 수익률 10%니까 사세요 해서 그렇게 사면 큰일 나는 거죠. 당장 이익을 갖다 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데이터와 그리고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오는 직관력, 이걸 기르기 위해선 경제 공부가 필수라는 거 교수님께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